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광희계사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 정산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산 가이드는 크게 연구개발비 정산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정산은 정산의 개념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그리고 계산기준, 사용기준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제정 이유 그리고 혁신법 체계 그리고 혁신법의 적용 범위,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용계획의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산이라고 하면 연구개발기관이 집행하신 연구개발비가 어떤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 정산에 대해서 R&D 혁신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연구개발비 정산이라 하면 첫 번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가 어떤 부담 기준에 부합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사용 용도, 계산 기준, 인정 기준 및 사용 절차에 부합을 하는지, 그리고 사전 승인이 필요한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자가 규정에 따라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산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정산이라 하면 이 다섯 가지들을 모두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계산 기준, 인정 기준 및 사용 절차를 중심으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가 사용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각 항목별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자, 인건비의 사용 가능 대상은 참여 연구자 그리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입니다. 이 참여자와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한해서 인건비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인건비로 지급하실 수 있는 항목은 첫 번째 급여고요. 두 번째가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자 그리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퇴직급여 충당금도 인건비에 담아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은 당연히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기간 또는 지원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 인건비의 사용 용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학생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학 등이 소속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학생 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수련연 등이 운영하는 학연 협동 과정을 통해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인 경우에도 학생 인건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련연 등이 이제 운영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 대해서도 학생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학생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들을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인건비 급여고요. 두 번째가 그분들에 대한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학생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연구시설 장비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용도는 첫 번째,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구입 설치비 그리고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비용 등을 이 항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시설 장비의 임차 비용, 임차비를 연구시설 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시설 장비를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유지, 보수비나 운영비
또는 추가적으로 이전하는 이전 설치비까지 연구시설 장비비로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제 자체가 연구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연구 인프라 부지 시설의 매입 임차 조성비, 그리고 설계 건축 감리비, 그리고 장비 구입 설비비 등을 연구시설 장비비로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연구 재료비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첫 번째가 연구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가 연구 개발 과제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구 재료 제작비라고 해서 시험 제품, 시험 설비 제작 비용 등을 연구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연구 활동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활동비의 사용 용도는 첫 번째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비, 두 번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부터 해서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용 용도는 기존의 공동관리 규정의 사용 용도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기존 공동관리 규정과 다른 점은 사용 용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재분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보시면 첫 번째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로 연구 활동비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기술 특허 등등등 해서 어떤 특허, 핵심 기술 등의 확보 전략 수립,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인데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등등 해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분들 또는 외부의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한 비용들을 모아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회의비고요. 회의비에는 회의장을 임차하는 비용, 속기료, 통역료, 아니면 어떤 학회나 세미나 개최 비용 등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장비고요. 해외 출장, 국내 출장 다 포함되는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활용비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연구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이용료도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섯 번째가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연구실 운영비라고 해서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어떤 사무용 기기, 예를 들면 PC든 아니면 복사기든 어떤 사무용 기기, 그리고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임대 이런 비용들을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사무용품비, 그리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도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또 추가적으로 연구실 난방기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라고 해서 예전에 연구환경 유지비 항목도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연구활동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7번째 항목은 연구인력지원비입니다. 연구인력지원비라고 하면은 과제 수행과 관련한 어떤 교육, 그리고 학회 세미나 참가비, 그리고 과제 수행을 위한 야근 식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종합사업관리비라고 해서 이 종합사업관리비는 연구 인프라 조성이 목적인 사업에서 기획이나 조정 또는 자문 받는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비용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그리고 인쇄복사,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등등 해서 예전에 연구활동비로 규정이 되어 있던 내용들이고요. 위에 8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그 밖의 비용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비는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신 항목이고요.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 기존 공동관리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수당의 사용 용도는 기존 공동관리 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시는
책임자 그리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 일부를 위탁할 때 쓰는 항목입니다. 다만 이제 R&D 혁신법에서는 주관 연구개발 기관이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R&D 혁신법에서는 이 위탁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관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공동관리 규정과 대비하여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그리고 연구 개발 부담비라는 항목이 새로 R&D 혁신법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두 항목 모두 정부 출연 기관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신 항목이고요. 먼저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는 정부 출연 기관은 기본 사업 또는 주요 사업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그 비용을 처리하는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그렇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부담비는 이제 두 가지 항목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첫 번째 항목이 정부 출연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기관 부담금을 잘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 연구기관이 자기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매칭 비용을 주요 사업에서 집행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항목이 연구개발 부담비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출연기관이 어떤 주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BS, 기초과학연구원의 유치기관 지원비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연구개발 부담비라는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접비는 실제 연구를 수행하시는 연구자분께서 실질적으로 다루시는 항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간접비가 연구개발비의 구성 항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접비의 사용 용도는 크게 인력 지원비, 그리고 연구 지원비, 그리고 성과 활용 지원비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있는데요. 왼쪽이 R&D 혁신법, 그리고 오른쪽이 기존 공동관리 규정에서 간접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인데요. 일단 큰 틀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공동관리 규정에서 연구개발 준비금은 연구지원비 항목에 지금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R&D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 준비금은 인력지원비로 이 분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고요. 두 번째 변경된 점은 연구활동 지원금이 기존에는 대학에 한해서 활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혁신법에서는 비영리 기관까지 이 연구활동 지원금의 사용 가능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의 변경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 공동관리 규정에 대비해서 변경된 점은 첫 번째,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그리고 연구개발 부담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신설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항목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 용도에 변경된 점은 연구시설 장비비 그리고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 등의 항목을 사용 용도를 유사한 성격으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구시설 장비비는 이 네 가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연구 재료비는 3가지 경우, 그리고 활동비는 9가지 경우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유사한 성격으로 묶어서 명칭을 명확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제 공동관리 규정에서는 이 연구시설 장비, 그리고 연구 재료비, 연구 활동비가 어떠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서술식으로 굉장히 긴 문장으로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이 명칭이 사용 용도에 대한 명칭이 기관마다 조금 달랐어요. 다르다 보니 혼란이 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이라고 하면은 연구개발비가 사용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알아볼 내용은 연구개발비의 계산 기준입니다. 정산을 함에 있어서도 연구개발비가 적절하게 계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연구개발비 계상의 기본 원칙은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연구개발비로 얼마를 계상할 거냐 했을 때 결국은 필요한 금액을 계상을 하세요 라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계산 기준은 필요한 만큼 한다. 근데 다만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불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나 부가가치세 또는 주류 등 유흥성 경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하실 수가 없고요. 어떤 두 개 항목으로 중복으로 계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중 청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상하실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이제 계상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제 계상 예외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불가합니다. 원칙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어떤 영리기관이라고 한다면 영리기관이 물적, 인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간에 아니면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기관 간에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할 수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동일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비로 계상을 하실 수가 없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내 계좌이체나 계정 대체한 비용 중에서 이런 세 가지 가나다 세 가지인 경우인데요. 첫 번째가 비영리기관이 어떤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가능하다. 우리 내부에 있는 시설이지만 공동 활용을 위한 이런 시설들에 대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가능하다. 두 번째, 시험, 검사, 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에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거나 단독 판매체 등으로 아니면 자체 분석 기관에서 인정한 어떤 공식적인 결과서를 발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비영리기관이 중앙창고 물품을 계정 대체하는 경우에도 기관 내 거래이지만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비영리기관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학사형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거래임에도 연구개발 계상이 가능한 경우가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본원과 분원 간 발생의 비용, 본원과 분원 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정부 출연기관의 기본 사업은 연구비 계산 기준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학생 인건비부터 해서 간접비인 인력지원비, 그리고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연구개발 부담비까지를 직접비, 그리고 인력지원비부터 성과활용지원비를 간접비라는 항목으로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D 혁신법에서는 정부 출연기관의 기본 사업은 연구비 계산 기준을 조금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사업 계산 기준을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출연금 인건비로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비정규직 인건비와 그리고 외부 인력에 대한 외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비로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학생 인건비부터 연구개발 부담비까지는 큰 그림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의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간접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간접비 중에서 첫 번째, 기본 사업에서 계상을 하실 때 지원 인력이지만 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 항목으로, 출연금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에 유의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간접비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어떤 연구실 안전관리비, 그리고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그리고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어떤 목적이 정하여져 있는 간접비, 저희가 소위 이제 목적성 간접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목적이 명확한, 사용 용도가 명확한 이런 간접비들은 주요 사업비로 계상을 한다. 간접비가 아니라 주요 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출연연 기본 사업에서 간접비로 계상을 하실 수 있는 항목은 기관 공통비용, 즉 경상 운영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정부 출연기관 기본 사업 간에는 연구비 계산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계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시설 장비비입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첫 번째 연구기관이 보유,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이런 시설이나 장비는 자산으로 등록된 가액 기준으로 현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1억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고가의 연구시설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이런 심의 절차, 그래서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는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정 기한까지 구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과제, 일반적으로는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다만 어떤 코로나나 이런 특별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요, 1개월까지 과제가 끝나는 1개월까지 구입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구축 자체가 목표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 종료일까지 모두 구입을 완료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연구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재료비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연구개발 기관이 보유하거나 생산하셔가지고 자산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 등록가를 기준으로 현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사용 시 유의해야 될 점에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지식재산 창출활동비는 지식재산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는 기본적으로는 지재권 출원 등록비라고 해서 목적성 간접비로 집행이 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원 등록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할 수 없다는 점 유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비의 40%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외부 전문가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어떤 단일 기관 소속자만이 참석하는 회의는 불가능한데요. 다만 출연연 기본 사업인 경우에는 출연연 단일 기관의 인원만으로의 회의는 가능하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R&D 혁신법에서 변경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0만원 초과 그리고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빙들을 구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장비 기존과 동일하고요. 소프트웨어 활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비도 과제가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는 구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다만 어떤 긴급한 상황 시에서는 그 기간이 1개월로 조금 좀 더 여유를 더 주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기간이 과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최소 기간 단위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과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업비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른 구매 절차를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기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가이드의 두 번째 파트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인데요. 기존,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국가연구개발비의 관리나 또는 집행, 그리고 정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동관리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규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관리 규정은 이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각 과제가 부처별로 또는 과제별로 상이하게 좀 다르게 기준이 운영되고 원칙이 적용되고 하여 이러한 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령을 법률 형태, 특히 특별법 형태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타 법률 대비 우선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을 해서 관리 기준과 원칙을 통일하고 그리고 일원화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법의 체계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하위 법령 및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그리고 이에 근거한 9개의 행정규칙을 두고 있으며 2021년,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행정규칙은 9개 정도를 두고 있고요. 이 중에 현재 기준 6개는 이미 고시가 된 상태고 나머지 3개는 조만간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혁신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기존 공동관리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정부 출연기관, 기본사업, 주요사업 등까지도 모두 근본의 혁신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 공동관리 규정에서는 정부 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을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번 혁신법에서는 그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정부 출연기관 기본사업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 대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서는 다른 어떤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위치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지급은 과제별로 사용하시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제인 경우 연구개발비는 일괄 지급이 되고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RCMS를 이용하는 과제의 경우 집행 건별로 연구개발비가 지급이 됩니다. 통합이지바로에서 일괄 지급이 된다. 연구개발비가 일괄 지급이 된다는 의미는 한 번에 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월별 또는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어서 정액을 준다는 의미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이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내역을 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언제까지 입력을 해야 하는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떤 통합관리 시스템을 쓰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일괄 지급 대상 연구개발 과제, 즉 통합이지바로를 사용하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인건비, 학생 인건비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료일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종보고서 인쇄비라든지 아니면 회계 정산 수수료 또는 공공요금, 연구수당 이렇게 종료일 이후에 집행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일까지는 사용 내역을 통합이지바로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 외에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 후에 1개월 내에 통합이지바로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출연연 기본사업 외에 통합이지바로를 사용하는 과제 같은 경우에 연구비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대금 이체일로부터 5일 이내,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건별 지급 대상 연구개발 과제, 즉 통합 RCMS를 적용하는 과제는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카드 대금 결제일 이체일 전까지,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 전까지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와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보고는 원칙적으로 연도별로 수행이 됩니다. 연도별로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사용 내역 보고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도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보고는 연도별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사용 내역이 보고된 연구비에 대해서 정산은 언제 하느냐? 연구비 정산은 단계 정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 출연기관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만으로 정산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내역 보고는 연도별 수행이 원칙이고요. 연구비 정산은 연차 정산이 아닌 단계 정산이 원칙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용계획,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보시다시피 8가지 정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예전부터 공동관리 규정부터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된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협약의 변경이 굉장히 중요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좀 특이한 사항을 보시면 7번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의 대상입니다. 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이번 혁신법에 새로 들어온 세목이므로 이러한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환율 변동 외에 다른 이유로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면 이 경우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해가 되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 정산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아래 모니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